서울 강남. 화려한 마천루 사이로 태양이 지고 있었다. 태산그룹 본사 60층 회장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강태준 회장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박미선 씨께서 급히 연락하셨습니다. 꼭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태준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 무슨 일이지? 건강 문제라고만 하셨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알았네. 차를 준비해. 30분 후 태준은 한남동의 조용한 빌라 앞에 섰다. 이곳은 그가 30년간 비밀로 지켜온 또 다른 삶이 있는 곳이었다. 문이 열리자 박미선이 창백한 얼굴로 나타났다. 한때 아름다웠던 그녀의 얼굴은 병마에 시달려 수척해져 있었다. 오셨어요, 태준 씨. 미선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태준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미선 씨,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미선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병원에서 췌장암 말기래요. 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요? 미선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흐느꼈다. 6개월. 길어야 6개월이래요. 태준 씨, 저 30년을 당신 그림자로 살았어요.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이제 죽기 전에 제 아들한테만큼은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요. 태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지금 준혁이는 잘 살고 있잖소. 왜 그의 인생을 망쳐? 미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망쳐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당신 회사 고문 변호사로 일하면서도 자기가 강씨 집안 사람인 줄도 모르고요. 미선 씨.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선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전 결정했어요. 죽기 전에 준혁이한테 말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 본가에도 알릴 거예요. 준혁이는 당신 장남이에요. 민준이보다 4살이나 위라고요. 태준은 무너지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제발, 제발 그러지 마요. 하지만 미선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6개월. 그 짧은 시간 안에 40년간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었다. 그날 저녁 강태준의 본가 저택에서는 가족 만찬이 한창이었다. 넓은 다이닝룸에 모인 가족들은 우아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평화로운 식사가 될 거라는 것을. 태준의 아내 오경이가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보, 오늘 민준이가 미국 본사와 계약 잘 마무리했대요. 우리 아들 정말 대견하지 않아요? 아들 민준이 겸손하게 대답했다. 아버지 덕분이죠. 딸 유진이 비꼬듯 말했다. 오빠는 좋겠다. 나는 언제쯤 부사장 자리 받을 수 있는 거야? 경희가 딸을 타이르듯 말했다. 유진아, 여자가 너무 나서는 거 아니야. 시집이나 잘 가야지. 유진이 발끈했다. 엄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갑자기 태준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철컹 하는 소리가 식탁의 대화를 멈추게 했다. 모두가 태준을 쳐다봤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가족 회의를 하겠소. 태준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경희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여보, 무슨 일이세요? 다들 거실로 모이시오.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거운 침묵 속에 가족들이 거실로 이동했다. 태준은 창밖을 보며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경희와 민준, 유진은 긴장한 얼굴로 강 회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마침내 태준이 입을 열었다. 사실, 내게 숨겨둔 아들이 하나 더 있어. 정적이 흘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경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아버지, 농담이시죠?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40년 전 결혼 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어. 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아이를 가졌더군. 그 아이가 서준혁이라는 변호사요. 유진이 비명을 질렀다. 서준혁? 우리 회사 고문 변호사요? 경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당신 나를 40년간 속였어요?
찰싹. 경희의 손이 태준의 뺨을 강하게 때렸다. 거실에 손바닥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희는 울부짖었다. 40년을 나는 당신만 믿고 살았는데 그동안 그 여자와 그 자식을 숨겨두고. 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여보, 미안하오. 경희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40년이 지워져요? 당신이 회사 회의한다고 늦는다고 할 때마다, 출장 간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 여자한테 간 거예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이 그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경희는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쳤다. 대답해요. 대답하라고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런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경희는 무너지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유진도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회사는?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태준은 무기력하게 말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밤 강씨 집안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같은 시각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서준혁은 아내 지아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그는 몰랐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초인종이 울렸다. 준혁이 의아한 얼굴로 일어났다. 이 시간에 누구지? 문을 열자 어머니 박미선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 밤에? 지아가 놀라며 달려왔다. 어머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거실 소파에 앉은 미선. 그녀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준혁과 지아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미선을 바라봤다. 미선은 눈물을 참으며 입을 열었다. 준혁아, 미안해. 엄마가 40년 동안 너한테 거짓말을 했어. 준혁의 얼굴이 긴장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아버지 돌아가신 게 아니야. 살아계셔. 준혁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미선은 흐느끼며 폭탄 선언을 했다. 너의 친아버지는 강태준이야. 태산그룹 회장. 지아가 숨이 막히는 소리를 냈다.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장난하시는 거죠? 강태준 회장이 제 아버지라고요? 제가 3년간 고문 변호사로 모셔온 그분이요? 미선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여기 DNA 검사 결과야. 2년 전에 몰래 했어. 99.99% 일치한대.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 펼쳤다. A4 용지에 선명하게 인쇄된 검사 결과. 친자 확률 99.99%. 아버지 강태준. 아들 서준혁. 서류가 준혁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준혁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럼 그동안 저는 뭐였어요? 제 친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면서 제 이복 동생들 법률 자문해주면서 저는 뭐였냐고요? 미선이 울먹였다. 미안해, 준혁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준혁은 거실을 서성이며 소리쳤다. 미안하다고요? 40년을 속였는데 미안하다고요? 전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고 놀림받으면서 자랐어요. 학교에서, 동네에서. 그때마다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만 하셨잖아요. 지아가 남편을 진정시키려 했다. 여보, 진정해요. 하지만 준혁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미선이 애절하게 말했다.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그 사람은 재벌이야.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엄마 같은 사람은 상대도 안 됐어. 준혁이 벽을 주먹으로 쳤다. 그래도 말씀하셨어야죠. 미선이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했다. 콜록콜록. 그리고 손수건으로 입을 막았을 때 붉은 피가 묻어나왔다. 지아가 놀라 소리쳤다. 어머님. 준혁도 분노를 잇고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미선은 힘없이 말했다. 엄마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췌장암 말기래.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분노는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다. 엄마. 그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미선은 아들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준혁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날 밤 두 가정에서 40년간 숨겨진 진실이 폭발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산그룹 회장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그의 얼굴은 늙어 보였다. 갑자기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다. 비서가 만류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강태준 회장님. 차갑고 낮은 목소리. 태준이 돌아보니 서준혁이 서 있었다. 평소의 예의 바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눈빛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준혁군.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혁이 비꼬듯 말했다.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죠? 아버지? 회장님? 아니면 40년간 저와 제 어머니를 버린 무책임한 남자. 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네. 준혁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40년 동안 저희를 숨겨두고 다른 가정 꾸리고 저는 당신 회사 고문 변호사로 일하게 하면서 그게 재밌으셨어요? 그런 게 아니야. 난 자네를 항상. 준혁이 손을 들어 태준을 제지했다. 그만하세요.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오늘부로 태산그룹 고문 변호사직을 사임합니다. 그리고 준혁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태준의 책상에 던졌다. 서류가 책상 위로 흩어졌다. 제 권리를 찾겠습니다. 법적으로.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준혁군 진정하게. 자네 어머니 건강도 좋지 않다는데. 준혁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그건 당신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평생 숨어서 살아야 했던 것도 병에 걸린 것도 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요. 준혁은 돌아서서 회장실을 나갔다. 문이 쾅 하고 닫혔다. 태준은 무너진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40년간 숨겨온 비밀. 그 대가가 이제야 찾아온 것이었다. 그날 오후, 강태준의 본가 거실. 경희와 민준, 유진이 모여 있었다. 경희의 얼굴은 밤새 울어서 부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리했다. 분노가 슬픔을 대체하고 있었다. 그 여자 아들이 권리를 찾겠다고. 경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법적으로 준혁 씨가 장남이라면. 경희가 소리쳤다. 장남이라고? 사생아가 무슨 장남이야? 호적에도 안 올라간 자식이. 유진이 말했다. 그래도 엄마 DNA 검사 결과가 있다면서요? 경희는 냉소했다. DNA? 그런 거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 우리도 좋은 변호사 구해야겠어. 민준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그건. 경희가 단호하게 아들을 쳐다봤다. 민준아, 넌 우리 집안의 정식 후계자야. 그 사생아한테 절대 회사를 빼앗기면 안 돼. 알았지?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그때 거실 문이 열리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들어왔다. 강 회장 태준의 아버지이자 태산그룹의 창업주였다. 88세의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다들 모였구만. 강 회장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위험이 있었다. 경희가 일어나며 말했다. 아버님. 강 회장이 손을 들어 경희를 안게 했다. 경희 며느리 안게. 나도 다 들었네. 태준이 그놈이 40년 전에 여자를 따로 두고 자식까지 낳았다고. 경희가 대답했다. 아버님, 저도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완전히 속았어요. 강 회장은 한숨을 쉬었다. 그 자식이. 내가 그렇게 가문의 명예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서준혁이란 자가 뭘 하겠다고 하던가. 민준이 답했다. 법적으로 권리를 찾겠다고 했답니다. 강 회장은 냉소했다. 권리? 사생아 주제에 감히 권리를 주장해? 안 되지. 절대 안 돼. 경희가 물었다. 그럼 아버님 어떻게 하면? 강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우선 그 여자부터 처리해야 해. 박미선이라고 했나? 그 여자가 안말기라며? 얼마 안 남았으면 그 전에 각서를 받아내든지 해야 해. 유진이 놀라며 말했다. 할아버지, 그건 너무 비인간적인 거 아니에요? 강 회장이 차갑게 손녀를 쳐다봤다. 유진아.
재벌가에서 인간적인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우리 가문을 지키는 게 먼저야. 경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결심한 얼굴이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자신의 가족을 지키겠다는 결의가 그녀의 눈빛에 타오르고 있었다. 3일 후 서울 시내의 한 종합병원. 박미선은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해 있었다. 준혁과 지아는 병실을 지키고 있었다. 미선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고 있었다. 병실 문이 열렸다.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중년 여성과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경희와 민준이었다. 미선이 놀라며 몸을 일으켰다. 누구세요? 경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강태준의 부인 오경희입니다. 준혁이 벌떡 일어섰다. 여긴 어떻게? 민준이 냉정하게 말했다. 저희가 찾아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각서를 쓰시죠. 지아가 물었다. 각서요? 경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여기 사인하세요. 앞으로 강태준과 태산그룹의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각서입니다. 대신 위로금으로 50억 드리죠. 미선은 웃었다. 비통한 웃음이었다. 50억이요? 웃기시네요. 40년간 숨어 살았던 제 인생을 제 아들의 권리를 50억에 팔라고요? 경희가 냉소했다. 그럼 얼마면 되죠? 100억? 200억? 준혁이 분노하며 소리쳤다. 나가세요. 지금 당장. 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서준혁 변호사. 법적으로 따지면 당신 불리합니다. 호적에도 안 올라간 사생아가 무슨 권리를. 사생아라고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사생아가 된 게 제 잘못입니까? 어머니 잘못입니까? 다 당신네 아버지가. 지아가 남편을 진정시켰다. 여보, 진정해요. 미선이 힘없이 말했다. 나가세요. 제발. 경희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생각 바뀌면 연락하세요. 시간은 별로 없으실 테니까. 경희와 민준이 병실을 나갔다. 미선은 눈물을 흘렸다. 준혁아. 엄마가 너한테 너무 큰 짐을 지운 것 같아. 준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지킬게요. 엄마와 제 권리를 꼭 찾아낼게요. 그날 밤. 경희의 침실.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그래요. 서준혁의 과거를 전부 조사해요. 뭐라도 잡아야 해요. 비자금? 횡령? 뭐든 좋아요. 없으면 만들어내든지. 전화를 끄는 경희. 민준이 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어머니, 뒷조사를 시키신 거예요? 경희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그래. 그 서준혁이란 놈 과거를 샅샅이 뒤져서 약점을 찾아야 해. 변호사면서 뭔가 하나쯤은 있겠지.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 그건. 경희가 아들을 쏘아봤다. 민준아, 너 설마 그 사생아한테 동정심 같은 거 느끼는 거 아니지?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입 닥치고 엄마 하는 대로 따라. 이번에 우리가 지면 너는 회사에서 쫓겨나. 알겠어? 경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네, 어머니. 한편 태준의 서재에서는 또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강 회장이 술을 마시고 있는 아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술이나 처먹고 있나? 태준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강 회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쳤다. 쿵. 무거운 소리가 서재에 울려 퍼졌다. 이 꼴이 뭐냐? 내가 너한테 회사를 물려준 게 이러라고 준 줄 아나? 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하긴. 40년 전 내가 저지른 일을 왜 이제 와서 터뜨린 거야? 조용히 묻어둘 수도 있었잖아. 태준이 힘없이 대답했다. 미선이가 병이 심각합니다. 죽기 전에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강 회장은 냉소했다. 그래서? 그 여자 동정심에 끌려 우리 가문을 위기에 빠뜨린 거냐? 태준이 말했다. 아버지, 준혁이는 제 아들입니다. 저도 죄책감이. 죄책감? 강 회장이 소리쳤다. 그런 감상 따위 집어치워. 넌 이제 선택해야 해.
그 사생아를 택할 거냐 아니면 우리 가문을 택할 거냐. 태주는 침묵했다. 강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다. 대답 못하겠어? 그럼 내가 결정해주지. 서준혁이란 놈은 우리 가문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 내가 살아있는 한. 강 회장이 서재를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태주는 무너진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에 들린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2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준혁은 호적 정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곧바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소식은 빠르게 언론에 퍼졌다. 태산그룹 회장의 숨겨진 아들. 40년 비밀. 재벌가 상속 전쟁.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강씨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경희는 최고의 변호사 팀을 꾸렸다. 민준과 유진도 각자의 자리에서 준혁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회사 임원들도 둘로 나뉘었다. 어떤 이들은 적자인 민준을 지지했고 어떤 이들은 장남인 준혁에게 기울었다. 준혁의 변호사 사무실. 그는 밤낮 없이 서류 작업에 매달렸다. 지아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여보, 좀 쉬어요. 이틀 동안 잠도 안 잤잖아요. 준혁은 피곤한 얼굴로 웃었다.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돼.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지아가 물었다. 준혁이 대답했다. 응. 다음 주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있어. 법원에서 양쪽 입장을 들을 거야. 지아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다. 여보, 강씨 집안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겠지. 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법은 내 편이야. 난 변호사잖아. 그때 준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다. 여보세요? 준혁이 전화를 받았다. 그러자 기계음으로 변조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준혁 변호사? 당신 어머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누구세요? 친절한 충고입니다. 소송 취하하세요. 그래야 가족들이 안전합니다. 전화가 끊겼다. 지아가 놀라 물었다. 여보, 무슨 전화였어요? 준혁은 창백한 얼굴로 가방을 챙겼다. 협박. 협박 전화야. 병원으로 가봐야겠어.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준혁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숨을 헐떡이며 병실 문을 열었다. 다행히 미선은 무사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간호사가 준혁을 복도로 불러냈다. 준혁 씨, 아까 어떤 이상한 남자가 병실 앞을 서성이더라고요. 경비에게 알렸더니 도망갔는데. 준혁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어떤 남자였죠? 간호사가 답했다. 선글라스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못 봤어요. 그런데 뭔가 수상해서. 준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CCTV 확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어머니 병실 앞에 경비를 배치해 주실 수 있나요? 그날 밤 준혁은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직접적인 위해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준혁은 사설 경비업체에 연락해 어머니를 24시간 보호하도록 조치했다. 한 달이 흘렀다. 법원의 첫 조정 기일이 열렸다. 법정에는 양측 변호사들이 도열해 있었다. 준혁은 홀로 변호사석에 앉았다. 반대편에는 강씨 집안을 대표하는 5명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재판장이 입장했다. 자, 양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인 측 변호인 말씀하시죠. 준혁이 일어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 서준혁은 강태준 회장의 친자임이 DNA 검사를 통해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40년간 호적에 등재되지 않았고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제출하며 계속 말했다. 민법에 따르면 친자는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동등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저는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피신청인 측 변호인 입장 말씀하시죠. 강씨 집안의 수석 변호사가 일어섰다. 50대 후반의 베테랑 변호사였다. 재판장님, 신청인은 40년간 호적에 등재되지 않았으며
강태준 회장으로부터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법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수석 변호사는 여유 있게 말을 이었다. 더욱이 신청인의 어머니 박미선 씨는 강태준 회장과 정식 혼인 관계가 아니었으며 신청인은 혼외자로서 법적 지위가 불명확합니다. 따라서 호적 정정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다. DNA 검사 결과는 명백해 보이는데요. 수석 변호사가 답했다. DNA 검사는 생물학적 관계만 증명할 뿐입니다. 법적 친자 관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더욱이 이 검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입니다. 재판은 2시간 동안 치열하게 진행됐다. 양측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공방을 벌였다. 결국 재판장은 다음 기일을 정하고 양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법정을 나서는 준혁. 복도에서 경희와 민준, 유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경희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서 변호사님,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포기하시는 게 어때요? 어차피 이길 수 없을 텐데. 준혁은 경희를 똑바로 쳐다봤다. 법정에서 뵙죠, 경희 씨. 민준이 비웃으며 말했다. 법정? 당신 혼자서 우리 변호사팀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혁은 대답하지 않고 걸어갔다. 유진이 뒤에서 소리쳤다. 사생아 주제에. 준혁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유진 씨, 제가 사생아가 된 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 아버지의 잘못이죠. 그리고 곧 법정에서 증명하겠습니다. 저도 강씨 집안의 일원이라는 것을. 그날 밤, 준혁은 병원으로 어머니를 찾아갔다. 미선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었다. 한때 아름답던 얼굴은 병마에 시달려 앙상해졌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 있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었다. 엄마, 제가 왔어요. 준혁이 부드럽게 말했다. 미선은 눈을 떴다. 준혁아.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준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한때 따뜻했던 손은 이제 차갑고 메말라 있었다. 오늘 법원 갔다 왔어요. 첫 조정 기일이었어요. 준혁이 말했다. 미선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어떻게 됐어? 준혁은 웃으며 대답했다. 잘 됐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미선은 아들의 얼굴을 읽을 수 있었다. 준혁아, 힘들지? 엄마 때문에. 준혁은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쥐었다. 아니에요, 엄마. 전 괜찮아요. 제가 꼭 이길 거예요.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이런 짐을. 준혁이 어머니를 안았다. 짐이 아니에요. 이건 제 권리예요. 제가 태어날 권리, 제 아버지를 알 권리, 제 이름을 되찾을 권리예요. 미선은 아들의 품에서 흐느꼈다. 엄마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죽기 전에 준혁이 네가 당당하게 강씨 성을 쓰는 걸 보고 싶어. 준혁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엄마. 꼭 보여드릴게요. 병실 창문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 중 하나가 태산그룹 본사 건물이었다. 준혁은 그 건물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반드시 이기겠다고. 2개월이 흘렀다. 법정 공방은 계속됐다. 준혁은 혼자서 강씨 집안의 변호사팀과 맞섰다. 밤낮 없이 서류를 준비하고 판례를 검토하고 증거를 수집했다. 지아는 남편을 묵묵히 지원했다. 어느 날 밤 준혁의 사무실. 준혁은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다. 놀랍게도 태준이 서 있었다. 회장님. 준혁이 일어섰다. 태준은 초췌한 얼굴로 사무실에 들어왔다. 준혁군. 아니, 준혁아.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혁은 차갑게 대답했다. 무슨 일로 오셨죠? 태준은 한숨을 쉬었다. 그만두자, 이 소송. 준혁이 비웃었다. 그만두라고요? 40년간 저를 숨겨두고 이제 와서 그만두라고요? 태준이 애원하듯 말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너를 인정하면 회사가. 가문?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가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그 가문 때문에 제 어머니는 평생 숨어 살았어요. 저는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자랐고요. 태주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준혁이 차갑게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기 싫어요. 법정에서 뵙죠.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내 어머니 상태가 어떠니? 준혁의 표정이 굳었다.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닙니다. 준혁아. 태준이 다시 말하려 했지만 준혁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나가주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태준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준혁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병원에서 급한 전화가 왔다. 미선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것이었다. 준혁과 지아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미선은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 있었다. 엄마. 준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미선은 힘겹게 눈을 떴다. 준혁아.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의사가 준혁을 복도로 불렀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준혁은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눈물을 참고 어머니 곁으로 돌아갔다. 미선은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준혁아, 엄마는 행복했어. 너를 낳아서. 엄마 말 마세요. 힘 빼지 마시고. 준혁이 흐느꼈다. 미선이 준혁의 손을 꽉 쥐었다. 포기하지 마. 네 권리를 꼭 찾아. 당당하게 살아. 미선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엄마, 엄마. 준혁이 소리쳤다. 심장 박동 측정기에서 긴 소리가 울렸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응급처치가 이어졌지만 결국 미선은 눈을 감았다. 임종시각 오전 3시 27분. 의사의 차가운 선언. 준혁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다. 지아도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안았다. 박미선 40년을 숨어 살다 간 여인.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아들이 당당히 제 권리를 찾는 것이었다. 미선의 장례식. 조촐한 장례식장.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준혁의 친구들, 지아의 가족들, 그리고 몇몇 지인들. 준혁은 삼배 옷을 입고 영정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장례식장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태준이었다. 그는 검은 양복을 입고 조심스럽게 걸어왔다. 준혁이 태준을 쳐다봤다. 태준은 미선의 영정 앞에 섰다. 그리고 깊게 절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영정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준혁에게 다가갔다. 준혁아,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준혁은 태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죠? 엄마는 돌아오지 않아요. 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나도 안다. 하지만 나가주세요. 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닙니다. 태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장례식장을 나갔다. 문 밖에서 그는 벽에 기대선 채 눈물을 흘렸다. 40년간 사랑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못한 여인. 그녀가 이제 영원히 떠났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준혁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장례가 끝난 후 그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는 더욱 강해져야 했다. 미선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후 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있었다. 호적 정정 신청에 대한 1심 판결이었다. 법정에는 양측 변호사들과 당사자들이 모두 모였다. 준혁은 홀로 변호사석에 앉았고 반대편에는 강씨 집안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들고 입장했다. 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24년 12,345 호적 정정 신청 사건. 법정에 긴장감이 흘렀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재판장을 바라봤다. 주문. 신청인 서준혁의 호적을 정정하여 부를 강태준으로 성을 강씨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다. 재판장의 선언. 준혁의 눈이 커졌다. 지아가 남편의 손을 꽉 쥐었다. 반대편에서는 경희가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이럴 수가. 경희가 일어섰다. 재판장이 경고했다. 정숙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은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DNA 검사 결과 신청인이 강태준의 친생자임이 명백히 증명되었고 민법상 친자는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호적 정정을 허가합니다. 민준이 변호사에게 속삭였다. 항소해요, 당장. 수석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준혁에게는 이것이 첫 승리였다. 그는 법정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엄마 봤죠? 제가 이제 강준혁이 됐어요. 판결 소식은 빠르게 언론에 퍼졌다. 태산그룹 회장의 숨겨진 아들, 법원이 친자 인정. 재벌가 상속 전쟁 본격화. 연일 뉴스의 톱을 장식했다. 강씨 집안은 즉시 항소했지만 여론은 준혁에게 호의적이었다. 강씨 본가는 완전히 뒤집혔다. 경희는 히스테리를 부렸고 민준과 유진은 불안에 떨었다. 강 회장은 분노로 지팡이를 휘둘렀다. 이게 무슨 짓이냐? 어떻게 그 사생아가 호적에? 태주는 서재에 혼자 있었다. 그는 미선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미선 씨, 우리 아들이 이겼소.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준혁을 응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문의 압력 때문에 그것을 드러낼 수 없었다. 한편 준혁은 본격적으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준비했다. 호적 정정으로 그는 이제 법적으로 강태준의 장남이 되었다. 따라서 태산그룹의 상속에서도 정당한 몫을 요구할 수 있었다. 3개월 후 유류분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번에는 더 큰 법정이었다. 방청석에는 언론과 시민들이 가득 찼다. 재벌가의 상속 전쟁은 대중의 큰 관심사였다. 재판장이 입장했다. 2024갑 56,789 유류분 청구 소송 사건 개정하겠습니다. 준혁이 일어섰다. 재판장님, 저 강준혁은 피고 강태준의 장남으로서 태산그룹 지분의 정당한 유류분을 청구합니다. 강씨 집안의 수석 변호사가 반박했다. 재판장님, 신청인은 비록 호적에는 등재되었으나 40년간 강태준 회장으로부터 아무런 재산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상속에서 배제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은 치열했다. 양측은 법리를 다투고 판례를 제시하고 증인을 불렀다. 태산그룹의 재무제표가 공개되고 지분 구조가 분석됐다. 태산그룹의 총가치는 5조 원. 준혁이 청구하는 유류분은 약 8천억 원이었다. 8천억?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다. 엄청난 금액이었다. 경희는 법정에서 소리쳤다. 우리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회사를 그 사생아한테 빼앗길 순 없어요. 재판장이 경고했다. 다시 한번 정숙을 지키지 않으시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재판은 몇 달에 걸쳐 진행됐다. 그 사이 강씨 집안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일부 친척들은 준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는 끝까지 배척해야 한다고 맞섰다. 회사 임원들도 둘로 나뉘어 싸웠다. 태주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괴로워했다. 그는 준혁을 인정하고 싶었지만 가문의 압력에 짓눌려 있었다. 어느 날 밤 태주는 다시 준혁을 찾아갔다. 준혁의 사무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준혁의 목소리. 태준이 들어서자 준혁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준혁아. 태준이 말했다. 이제 그만하자. 내가 너의 유류분을 인정하겠다. 준혁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태준을 쳐다봤다. 갑자기 왜요? 태준은 한숨을 쉬었다. 미선 씨가 돌아가신 후 내가 많이 생각했다. 너의 어머니에게 너무 미안했고 너한테도 미안했어. 40년간 아버지 노릇 한번 제대로 못해줬지. 준혁은 냉소했다. 이제 와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신 거예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늦었지.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다. 네가 청구한 유류분 8천억 내가 다 주겠다. 준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싫습니다. 태준이 놀라 물었다. 왜? 네가 원하던 거 아니냐?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전 돈이 필요해서 소송한 게 아니에요. 제 권리를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권리? 태준이 반복했다. 준혁이 계속 말했다. 네, 제가 당신 아들이라는 것, 제가 강씨 집안의 일원이라는 것. 그걸 당신 가족들이 세상이 인정하길 바랐어요. 지금 당신이 몰래 돈을 주면 뭐가 달라져요? 전 여전히 숨겨진 자식일 뿐이잖아요. 태준은 할 말을 잃었다. 준혁이 일어서며 말했다. 법정에서 뵙죠. 정당하게 이기고 싶어요. 태준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갔다. 복도에서 그는 벽에 기대 한참을 서 있었다. 준혁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다. 6개월이 흘렀다. 유류분 청구 소송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사람들은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에 분노했다. SNS에서는 준혁을 응원하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다. 강씨 집안은 점점 더 궁지에 몰렸다. 여론은 준혁의 편이었고 법리적으로도 준혁이 유리했다. 경위는 마지막 수단을 꺼냈다. 그녀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해외로 도피시키기 시작했다. 어느 날 검찰이 태산그룹을 전격 수사했다. 배임과 횡령 혐의였다. 경희와 민준이 구속됐다. 강씨 집안은 완전히 붕괴하기 시작했다. 태산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회사는 경영 위기에 빠졌다. 준혁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다. 그는 복수가 달콤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족이 무너지는 모습을, 회사가 위기에 빠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결국 준혁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모두가 놀랐다. 언론도 강씨 집안도 심지어 지아도 놀랐다. 여보, 왜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지아가 물었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가 원하신 건 복수가 아니었어. 그냥 내가 당당히 살길 바라셨던 거야. 이제 난 내 권리를 인정받았어. 호적에도 올랐고 법정에서도 이겼어. 그걸로 충분해. 지아가 남편을 안았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준혁은 미소 지었다. 아니야, 그냥 더 이상 증오하고 싶지 않아. 엄마도 그걸 원하실 거야. 소송 취하 소식이 전해지자 강씨 집안은 충격에 빠졌다. 경희는 구치소에서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준혁이 끝까지 복수하고 모든 것을 빼앗을 줄 알았다. 태준은 준혁을 다시 찾아갔다. 왜 취하했니? 준혁이 대답했다. 제가 원한 건 인정이었어요. 복수가 아니라. 이제 전 법적으로 당신의 아들이에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준혁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준혁이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뭐든지 말해봐. 제 어머니의 묘를 강씨 집안 선산에 모셔주세요. 그리고 매년 제사를 지내주세요. 당신의 아내로서.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마. 당연히 그래야지. 미선 씨는 내 사랑이었어. 1년 후. 강씨 집안의 선산. 박미선의 묘가 태준의 부모님 묘 옆에 모셔졌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강태준의 아내 박미선. 강준혁의 어머니. 제사상이 차려졌다. 태준과 준혁이 나란히 절을 올렸다. 경희는 출소 후 이혼을 선택했다. 민준과 유진은 회사에서 물러났다. 태산그룹은 재건을 시작했고 준혁이 새로운 부회장으로 취임했다. 준혁은 어머니의 묘 앞에 섰다. 엄마 보셨죠? 제가 당당하게 강준혁으로 살고 있어요. 제 권리를 찾았어요.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태준이 옆으로 다가왔다. 준혁아. 준혁이 아버지를 쳐다봤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겠니?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준혁이 처음으로 태준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아들을 껴안았다. 40년 만의 포옹이었다. 하늘에서 햇살이 비쳤다. 박미선의 묘비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이었다.
아들이 당당하게 제 권리를 찾았으니까. 그로부터 5년 후, 태산그룹은 새롭게 도약했다. 준혁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추구했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는 거쳤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준혁과 지아는 딸을 낳았다. 이름은 강미선. 할머니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태주는 손녀를 끔찍이 사랑했다. 그는 이제 진정한 할아버지가 되었다. 어느 봄날 강씨 집안 선산. 온 가족이 모여 제사를 지냈다. 준혁의 가족 태준, 그리고 놀랍게도 경희도 참석했다. 이혼은 했지만 그녀도 과거를 용서받고 싶었다. 제사가 끝나고 모두가 묘소를 떠날 때 준혁은 혼자 어머니의 묘 앞에 남았다. 엄마, 전 행복해요. 제 딸도 당당하게 강씨 성을 쓰며 자라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요. 바람이 불었다. 벚꽃 꽃잎이 흩날렸다. 준혁은 미소 지었다. 어머니가 평화롭게 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40년간의 한이 드디어 풀린 것이었다. 준혁은 딸을 안고 선산을 내려갔다. 태준이 손녀를 받아 안았다. 우리 미선이 할머니 닮아서 예쁘지? 준혁이 웃으며 대답했다. 네, 아버지. 정말 예쁘죠. 가족들이 함께 걸어 내려갔다. 햇살이 따뜻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이제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고 있었다. 10년 후, 강준혁은 태산그룹의 회장이 되었다. 태주는 명예회장으로 물러났다. 준혁은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살았다. 정직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그는 사생아 출신 CEO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었다. 자신처럼 출생의 비밀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다. 박미선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재단 개소식 날, 준혁은 연단에 섰다. 제 어머니는 40년을 숨어 사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죠. 당당함입니다. 여러분도 당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다. 준혁은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미선은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평화로워 보였다. 저녁 강씨 집안의 저택.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했다. 준혁과 지아, 그들의 두 아이들, 태준,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민준까지. 과거의 적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태준이 손녀 미선이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다. 미선아, 할아버지가 얘기 하나 해줄까? 미선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옛날에 아주 용감한 여자가 있었단다. 그 여자의 이름은 박미선. 준혁은 아버지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다. 어머니는 더 이상 숨겨진 여인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당당히 강씨 집안의 역사 속에 자리 잡았다. 밤하늘의 별이 빛났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준혁은 그것이 어머니라고 믿었다. 어머니는 하늘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을 것이었다. 숨겨진 상속자는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다. 그는 이제 당당한 강준혁으로 태산그룹의 회장으로 두 아이의 아버지로 살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미선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이것이 40년간 숨겨진 비밀의 끝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다.